모든 거대한 파국은 언제나 아주 사소하고 예상치 못한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2006년 3월의 어느 차가운 새벽,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관들이 한 금융 컨설팅 회사의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만 해도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악명 높은 금융 브로커 한 명을 잡아들이기 위한 통상적인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무실의 금고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열리는 순간 대한민국 서초동 법조단지는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뇌물장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기둥, 재계서열 2위 현대자동차 그룹의 가장 어둡고 은밀한 치부를 가리키는 나침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듣고 싶은 다음 사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계 바늘을 2006년 초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대한민국 권력기관 중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의 타겟은 김재록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대중에게는 낯선 이름이었지만 여의도 금융가와 정재계의 은밀한 사교 클럽 내에서 그는 마이다스의 손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부실 기업 인수 합병을 알선하고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줄을 대어 대출을 성사시키는 로비스트. 검찰은 김재록이 부실화된 기업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불법 알선 수수료를 챙겼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수사는 교과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김재록은 체포되었으며 그의 사무실에서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확보되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은 밤을 새워가며 압수물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김재록이 금융권 인사들에게 건넨 뇌물의 흐름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석 3일째 되던 날 밤, 수사팀의 한 막내 검사가 기묘한 패턴을 발견합니다. 김재록의 비밀 장부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업명들 사이에서 유독 반복적으로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금액이 오고 간 흔적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 자금의 출처는 명확했습니다. 글로비스. 그리고 그 뒤에 희미하게 연결된 이름, 현대차. 순간 수사실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이것은 김재록 개인의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사팀은 직감했습니다. 김재록은 그저 거대한 빈산의 일각, 수면 위로 튀어나온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재록이 관리하던 로비 자금의 원천이 만약 현대자동차 그룹의 비자금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사기 사건에서 정권의 명운을 건 대기업 비자금 게이트로 비화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6년 대한민국의 공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는 바야흐로 재벌공화국의 시대였습니다. 삼성, 현대, LG 등 거대 재벌들은 한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라는 찬사와 함께 법 위에 군림하는 성역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었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논리는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불문율이었습니다. 아무리 서슬퍼런 검찰이라 할지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몽고 회장을 직접 겨냥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칫 수사가 실패하거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역풍을 맞을 경우 검찰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 중수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영수 당시 중수부장은 보고를 받은 직후 수사의 방향을 급선회야 합니다. 나오는 대로 깐다. 그것이 중수부의 원칙이었습니다. 수사팀은 김재록이라는 격가지를 과감히 쳐내고 본류인 현대차 그룹으로 진입하기 위한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김재록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당신이 모든 짐을 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당신을 이용한 거대 권력의 실체를 밝히고 선처를 구할 것인가? 며칠간의 묵비권 행사와 치열한 공방 끝에 김재록의 입에서 결정적인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이 김재록의 컨설팅 회사에 용역비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용역도 수행되지 않았다는 사실, 즉 회사의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로비 자금으로 세탁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횡령과 배임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회사의 공금을 허위 계약을 통해 외부로 유출시킨 뒤 그 돈을 총수 일가의 사적인 용도나 불법적인 로비에 사용하는 방식.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의 규모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추산한 것만 해도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종착지는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그룹 본사 사옥의 가장 높은 층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긴박한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대검찰청 수뇌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현대차 본사를 압수수색할 것인가? 이것은 한국 재계 서열 2위 기업의 심장부를 타격하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재계의 반발, 언론의 우려, 그리고 정치권의 압박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고 장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극비리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보안 유지는 생명이었습니다. 정보가 새어나가 현대차 측이 미리 증거를 인멸한다면 모든 수사는 물거품이 될 터였습니다. 수사관들은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디데이를 기다렸습니다. 작전명은 없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재벌 수사의 역사를 새로 쓸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라는 것을. 김재록이라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연못에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의 칼끝은 더 이상 일개 브로커가 아닌 자동차 왕 정몽구 회장을 향해 정조준되었습니다. 과연 검찰은 철옹성이라 불리는 현대차의 방어막을 뚫고 은밀하게 감춰진 비자금 금고를 열 수 있을까요? 양재동의 여명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과 함께 수백 명의 수사관들이 탄 차량 인열이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3월 26일 일요일 아침 7시. 서울의 도심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주말의 나른함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각, 서울 서초구 양재동 경부고속도로 초입에 우뚝 솟은 두 개의 거대한 빌딩. 현대차 그룹 본사 트윈타워 주변으로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평소라면 한산에 쓸 정문 앞으로 검은색 승합차와 승용차 수십 대가 꼬리를 물고 진입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곳은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건장한 남성들. 바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소속 수사관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2위, 글로벌 톱 5를 목표로 질주하던 현대자동차 그룹의 심장부가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구둣발 아래 놓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압수수색이 아니었습니다. 재계와 검찰 사이에 팽팽했던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국가 공권력이 자본 권력의 성역을 정면으로 타격하는 비대칭 전쟁의 개전 신호탄이었습니다. 검찰의 작전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신속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9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수사 인력이 투입되었는데 이는 단일 기업 수사로는 전례를 찾기 힘든 규모였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여 저지할 틈도 없이 수사관들은 엘리베이터를 장악하고 각 층의 핵심 부서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그룹의 전략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재무팀, 그리고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으로 지목된 계열사 현대글로비스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비상근무를 서거나 밀린 업무를 처리하던 직원들은 공포에 질린 채 자신의 자리를 비켜줘야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들이닥치자마자 컴퓨터의 전원 케이블을 뽑고 서버실을 봉인했습니다. 책상 서랍과 캐비닛이 열리고
회사의 기밀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직원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파란색 플라스틱 압수수색 박스가 쉴 새 없이 날라졌고 수사관들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득였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대기업 본사가 그렇게 허무하게 뚫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하필 현대글로비스를 정조준했을까요? 대중들에게 현대차나 기아차는 익숙했지만 글로비스라는 이름은 다소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 물류회사가 바로 정몽구 회장 일가의 비밀 금고이자 경영권 승계의 핵심 고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의 물류를 담당하는 계열사입니다. 자동차를 만들어 공장에서 항구로, 항구에서 전 세계 대리점으로 실어 나르는 운송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독점입니다. 그룹 차원에서 다른 경쟁사들을 배제하고 글로비스의 일감을 몰아준 것입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영업. 매출은 급증했고 이익은 고스란히 쌓였습니다. 문제는 이 회사의 지분 구조였습니다. 당시 글로비스의 주요 주주는 정몽구 회장과 그의 외아들 정의선 사장이었습니다. 즉, 회사의 이익이 배당 등을 통해 총수 일가의 사적인 주머니로 직행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검찰은 글로비스가 단순히 승계자금을 마련하는 창구 역할을 넘어 비자금 조성의 저수지 역할을 했다고 의심했습니다. 물류 비용을 과다 계상하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가공의 거래를 만든 뒤 차익을 돌려받는 수법. 수사관들은 회계 장부, 이면 계약서, 그리고 임원들의 수첩 하나하나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같은 시각 현대 오토넷 등 다른 계열사 5곳에서도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언론의 긴급 속보로 타전되었습니다. 검찰 현대차 본사 전격 압수수색. TV 화면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파란색 박스를 들고 줄지어 나오는 장면이 반복해서 송출되었습니다. 그 박스 안에는 대한민국 경제의 치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설마 현대차까지? 경제가 어려운데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비리가 있다면 털고 가야 한다는 강경론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주식시장은 즉각 요동쳤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는 곤두박질에 쳤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재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정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기업 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성명을 낼지 말지 눈치를 보고 있었고 청와대조차 검찰의 거침없는 행보에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최동욱 당시 수사기획관, 훗날 검찰총장의 비어 브리핑은 단호했습니다. 기업 정형 투명성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검찰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압수수색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확보한 증거물만 1톤 트럭 6대 분량. 이제부터는 이 방대한 자료 속에서 범죄의 흔적을 찾아내는 지루하고도 치밀한 현미경 분석의 시간이었습니다. 압수수색이 끝난 뒤 텅 빈 사무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뜯겨나간 하드디스크의 빈자리와 어지럽혀진 서류들은 폭풍이 휩쓸고 간 삼초처럼 남았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법무팀과 기획실은 밤을 새워 대책회의에 돌입했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비롯한 초호화 변호인단이 구성되었고 검찰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논리 개발에 척수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특수성과 관행을 둘러싼 거대한 법리 논쟁이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확보한 사과 상자 속에는 변호인단조차
예상치 못한 결정적인 단서들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사관들은 압수해온 회계장부의 숫자들 사이에서 비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미세한 균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은 생각보다 깊고 어두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기획된 범죄의 설계도였습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00여 상자의 압수물들은 대검찰청 배관의 한 밀실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은 이제부터 숫자와의 전쟁터였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창문 하나 없는 조사실 안은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내려앉아 밤낮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이곳에는 당대 최고의 회계 분석가들과 특수통 검사들이 모여 현대차 그룹이라는 거대한 공룡이 남긴 미세한 발자국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증거를 찾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회계 장부 속에 숨겨진 사라진 돈의 행방을 찾는 고도의 두뇌 게임, 즉 포렌식 회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수사팀은 먼저 그룹 내 자금 흐름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현대 글로비스와 현대 오토넷의 회계 자료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상한 징후들을 포착했습니다. 기업 회계의 기본 원칙인 대차 대조표가 맞지 않는 지점들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우개로 숫자를 지우고 덧쓴 듯한 흔적들. 그것은 명백한 분식회계의 징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을까요? 수사 결과 드러난 수법은 대담하면서도 치밀했습니다.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공사비 부풀리기였습니다.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이 공장 증설이나 사옥 리모델링 등을 진행할 때 실제 공사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어 넣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이면 충분한 공사를 하청업체와 짜고 120억 원에 계약합니다. 그리고 차액인 20억 원은 현금으로 세탁되어 다시 그룹 재무팀의 비밀 금고로 돌아오는 구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리베이트를 상납해야 했고, 이는 고스란히 하청업체의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또 다른 수법은 가공거래였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컨설팅 용역이나 광고비 명목으로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에 거액을 송금한 뒤 앞서 체포된 로비스트 김재록이 있다면, 앞서 체포된 로비스트고 바로 이 과정한 방식입니다. 앞서 체포된 로비스트 바로 이 과정한 지식이다. 여기를 그러한 영목으로 가지만 유름 속을 진자면다. 앞서 체포된 로비스트 김재록이 있다면 체림다 농 유롱 대사급 거덩엔. 앞서 체포된 로비스트그 바로 이 과정화 지식입니다. 앞서 체포된 로비스트들 바로 이 과정화 지식이다. 이거 그친 것이 김재록 광고비 김재록의 방드 광고비인다. 금병인 청근 가만성여 창덩의 뷰금검 임목으로 유령 해사을 대부저고 유리입니다. 차마는 지분검 만며들 뷰룽종의 담북 있는 대역에 가풀했다. 청풍인 지물한 지금 바래오단데 정도로 중재회 단정한 시카조가 영모구 건부비탄즈 금제로 명복을 주면 당식입니다. 이를 오는 최근이 가정정을 컴퍼니에 거액을 송금한 뒤 이를 다시 현금하여 몸은 바치 원 이들 가정식입니다. 그국을 모미를 중재적이 치분다가 조면적에 챔국 사람원 이적게 지금여의 다적 한 번이다요. 그곳에 이후에서 보낸 조공 어디능 진제명부를 영스히 대고 있습니다. 남북늘 토이독의 문국을 가정성여 그보들 담종한 지카조 믿어 추심이덥니다. 영심인 미럿 한범이당성 영신이 판고미단 다정정 잠시비답니다. 영신인동가 피영 셔트를 다여정다게는 게 신부 축의 정정계
영신인 푸너 피어고 미에메들 영신응이 튀어진 시비다. 성접훈 열거도고만 간북이 다면 그렁은 무비스트 총복에 식해 광구비 명목으로 유령 회사한디가 유를 추계획을 헌dom한 이적은 공직입니다. 곤제고 최부도의 퍼펀드 강구비 명목으로 유령 회사물로는 재고입니다. 어격의 강구비 명목으로 갱복는 옵셔 컨설티니가 내갈 가정하시비다. 그덤인 친건북이 미침이다. 여객을 들여깠지요. 상집이다. 여객을 굳어나무는 되어 신부가제 상시포느라 승지명의 당정학 회피어구도로 유령 회사입니다. 문공을 피비걸면대 바여정정이 유를 해사면다고 매우 척을 영직을 푸면 충연할 표정부디를 그더를 집어요. 좀 집저청 루비스트디록에 이를 간동을 충정이렁 추만정시비다가 전해군 듯입니다. 여민은 청적 공검한 추정리가 시부들 짐이다 충저가 짐이다. 충북입니다. 선분을 불여가 넌데 시부대다. 조그만 긍조를 카바른 더간고 유령만 여민은 푸에부처에게 심정조다는 부검할 도의도 가시답니다. 이런 요덜 주디면 측령 유런의 비덩십이다. 심하나 대방십이다 종 부대부로 여배울 바짐이다 충종다게 이런 푸개부를 돈에 줍청교 금조를 지금한 비어정한 페이퍼 컴퍼니에 이를 다시 현금화하여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체포된 로비스트 김재록도 바로 이 과정에 개입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글로비스는 물류회사라는 특성상 수많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트고 있었기에 그 복잡한 거래망 속에 가공의 거래를 끼워 넣기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수사팀이 확보한 비밀 장부, 일명 비장부에는 이렇게 조성된 자금의 내역이 암호처럼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드러나는 비자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초기 수사팀이 예상했던 수십억 원 단위를 훌쩍 뛰어넘어 그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100억, 200억, 500억. 최종적으로 검찰이 확인한 비자금 규모는 무려 1000억 원, 약 1억 달러대에 육박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연봉을 고려했을 때 이는 가늠조차 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막대한 현금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단순히 총수 일가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서였을까요? 검찰은 이 돈의 용처에 주목했습니다. 비자금의 꼬리표를 떼는 순간 그 돈은 통제불능의 권력이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온 정황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돈은 그룹의 리스크 관리 비용이라는 명목하에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현대차 그룹은 여러 난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비자금의 규모와 조성 방식을 파악했을 때 그들 머릿속에는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대한민국 최고의 부호이자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의 총수가 굳이 횡령과 배임이라는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비자금을 조성해야 했을까? 단순히 개인적인 치부를 위해서라고 보기엔 그가 짊어진 리스크가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이면에 단순한 탐욕을 넘어선 더 거대하고 절박한 동기가 숨어 있을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의 끝에는 단 한 사람, 현대자동차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당시 기아차 사장이었던 정의선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경영권 승계였습니다. 한국의 재벌 시스템에서 창업주나 회장이 은퇴할 때 가장 큰 고민은 세금입니다. 막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고 나면 이 세나 3세가 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지분은 반토막이 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재벌들은 합법과 편법의 경계선에서 세금 없는 승계를 위한 마법을 부리곤 합니다. 검찰은 현대글로비스가 바로 그 마법의 지팡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2001년 설립된 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의 물류를 전담하는 회사였습니다. 설립 당시 자본금은 불과 50억 원 수준. 하지만 이 회사는 설립 직후부터 기이할 정도의 급성장을 기록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등 그룹의 주력 계열사들이 생산하는 모든 자동차의 운송 물량을 글로비스에 몰아주기 했기 때문입니다. 경쟁 입찰도 없이 100%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이 거래는 땅 짚고 헤엄치기나 다름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회사의 주주 구성이었습니다. 글로비스 지분의 대부분은 정몽구 회장과 그의 아들 정의선 사장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즉, 현대차라는 공적 기업 벌어들일 수 있는 물류 이익을 총수 일가 개인 소유의 회사로 고스란히 이전시킨 셈입니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글로비스의 주식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정의선 사장의 재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을 업무상 배임, 브리치 오브 트러스트 혐의로 규정했습니다. 배임이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 그룹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회사인 글로비스를 키우기 위해 그룹 계열사들에게 손해를 감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승계 시나리오였습니다. 시나리오의 결말은 이렇게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글로비스를 통해 불린 막대한 자금으로 정의선 사장이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현대모비스나 현대차의 지분을 매입하여 합법적인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최소화하고 그룹 전체를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우회로 바이패스였던 것입니다. 조성된 1,000억 원대의 비자금 역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윤활유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승계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망을 피하며 정치권의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야 했습니다. 로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검찰은 비자금이 바로 이러한 경영권 방어 및 승계 작업을 위한 검은 돈으로 쓰였을 것이가 의심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단순한 기업 비리 사건이 재벌 세습의 구조적 모순을 파헤치는 사회적 이슈로 확장된 것입니다. 언론은 현대차 사태는 한국 재벌의 고질적인 병폐인 족벌 경영과 편법 승계의 민낯이라며 연일 대서특필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키운 국민기업이 결국 회장님 아들을 위한 사금고였느냐는 배신감이 들끓었습니다. 정몽구 회장에게 있어 이 모든 것은 부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일궈낸 거대한 자동차 제국을 아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고 싶은 욕망. 그것은 한국적 정서에서 이해받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탐욕이자 범죄가 됩니다. 검찰청 특별조사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수사팀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정의선 사장까지 처벌해야 하는가? 당시 정의선 사장은 기아차의 경영을 맡아 디자인 경영을 도입하며 능력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구속한다면 현대차 그룹의 경영 공백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부자를 동시에 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동정론과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결국 검찰은 칼끝을 아버지인 정몽구 회장에게 집중하기로
전략을 세웁니다. 모든 지시와 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회장이며 아들은 수혜자일 뿐 주도자가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또한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경영권 승계라는 민감한 이슈를 전면적으로 건드리기보다는 확인된 횡령과 배임 혐의를 통해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시기 현대차 그룹 내부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룹의 전략기획실은 마비 상태였고 해외 출장 중이던 임원들은 급거 귀국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검찰이 쥐고 있는 카드는 너무나 강력했고 그들이 설계했던 완벽한 승계 시나리오는 만천하에 그 설계도가 공개되어 버렸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범죄 집단으로 매도되는 상황,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설 수도 있다는 공포.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법적 공방을 벌이며 결백을 주장할 것인가. 하지만 수사팀은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배임 액수만 수천억 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였습니다. 검찰은 이제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을 차가운 구치소 독방으로 보내기 위한 구속영장 청구였습니다. 2006년 4월 서울 서초동의 벚꽃은 흐드러지게 피었지만 대검찰청 청사 안에는 살얼음판 같은 한기가 감돌았습니다. 바야흐로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수사팀이 확보한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1,00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혐의, 그리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법리적으로만 따진다면 구속수사는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이름 석자가 정몽구라는 사실이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2위, 수출 한국의 간판, 그리고 수십만 명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거대 기업의 총수. 그를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 경제에 메가톤급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수사 실무진인 중수부는 강경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총수라고 해서 예외를 두면 검찰의 존재 의의가 없다. 그들은 정 회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높고 범죄 혐의가 중대하므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 수뇌부와 일부 정무적 판단을 중시하는 그룹에서는 신중론을 폈습니다. 환율이 불안하고 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현대차 회장까지 구속되면 대외 신인도 하락과 경영 공백으로 인한 경제적 파장이 너무 크다는 우려였습니다. 재계와 보수 언론은 연일 경제 위기론을 쏟아냈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운다. 오너 부재 시 대규모 투자 결정은 누가 하나. 국가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전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현대차 그룹 역시 읍소 작전을 펼쳤습니다. 회장님이 구속되면 해외 공장 건설과 신차 개발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모든 시선은 정상명 당시 검찰총장의 입으로 쏠렸습니다. 그는 며칠간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수사 기록을 밤새워 검토하고 각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월 27일 그는 무거운 침묵을 깨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 검찰총장의 이 한마디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한국 사회의 오랜 불신을 깨뜨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투명 경영만이 기업이 살 길이며 환부를 도려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경제 논리보다 법치주의의 확립을 택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검찰은 즉시 법원에 정몽구 회장에 대한 사정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횡령액 1,000억 원, 배임액 2,100억 원 등 총 3,000억 원대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였습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2006년 4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몽구 회장은 영장 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평소에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던 MK,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초췌한 표정, 그리고 깊은 고뇌가 담긴 눈빛.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심사는 치열했습니다. 검찰 측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고, 변호인단은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며 경영 공백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손실을 고려해달라고 맞섰습니다. 판사의 고심은 깊어만 갔습니다. 밤이 깊도록 법원 청사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넘은 시각,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재벌 역사상 총수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되는 것은 드문 일이었지만 현직 총수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나 다름없는 충격이었습니다. 4월 29일 새벽, 대검찰청 청사 로비에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정몽구 회장이 검찰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나왔습니다. 말끔했던 양복 차림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손목을 가리기 위한 헝겊이 묘한 위화감을 자아냈습니다. 평생을 명령하고 지시하는 위치에 있었던 자동차 왕이 이제는 국가 공권력의 통제를 받는 수감번호 4011번 미결수 신분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짧게,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그 모습은 생중계로 전 국민의 안방에 전달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통쾌한 정의 구현의 순간이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안타까운 비극의 장면이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아닌 호송 차량에 오르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차량은 서울 구치소를 향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구치소의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현대차 그룹의 황제 경영 신화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독방에 수감된 첫날 밤, 정 회장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좁은 방. 밖에서는 수조 원을 움직이는 거물이었지만 안에서는 그저 한 명의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이 혹은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행했던 그 모든 결정들이 결국 자신을 이곳으로 이끌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구속은 수사의 종료가 아닌 더 치열한 법정 공방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고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총수 구하기에 올인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카드는 단순히 법리적인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여론을 되돌리고 법원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파격적인 제안. 바로 1조 원 사회 환원이라는 전무후무한 승부수가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구치소의 밤은 길었습니다. 1.8평, 약 6제곱미터 남짓한 독방, 수임번호 4011번. 대한민국 재계 서열 2위, 글로벌 현대를 이끄는 정몽구 회장에게 허락된 공간은 고작 그뿐이었습니다. 평생을 넓은 집무실과 최고급 세단, 전용기 안에서 보냈던 그에게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좁은 화장실이 전부인 이곳은
단순한 구금을 넘어선 영혼의 유배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좁은 방 안에서도 바깥 세상을 움직이기 위한 치밀한 두뇌 싸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속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청 특별조사실에서는 매일같이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대검 중수부의 베테랑 검사들은 정 회장을 상대로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비자금 조성을 직접 지시했는지, 그리고 그 자금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아들 정의선 사장에게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연결고리가 입증된다면 정의선 사장 또한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 회장 측 변호인단의 전략은 철저한 꼬리 자르기와 방어막치기였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비롯한 초호화 변호인단은 매일 구치소를 드나들며 접견을 신청했습니다. 그들은 정 회장에게 조언했습니다. 비자금 조성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으니 인정하되 개인적인 착복이 아니라 회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해야 한다. 즉, 횡령의 고의성을 희석시키고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한 관행적 통치자금이었다는 논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들 정의선 사장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모든 것은 내가 지시했고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로서의 희생이었을까요? 아니면 황폐자를 지키기 위한 제왕의 계산이었을까요?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재판이 임박해오자 현대차 그룹은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여론 또한 싸늘했습니다. 재벌 총수라고 해서 봐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무언가 판을 뒤집을 강력한 한방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고 성남 민심을 잠재울 수 있는 극약 처방.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 사법사상 전무후무한 1조 원 사회환원 프로젝트였습니다. 2006년 4월 현대차 그룹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충격적인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사장이 보유한 글로비스 주식 전량을 포함해 총 1조 원, 약 10억 달러 상당의 사재를 사회에 헌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조 원.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대중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재벌 총수가 비리 혐의로 기소된 후 반성의 의미로 내놓은 금액치고는 너무나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안의 이면에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의 핵심 파기지였던 글로비스 주식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편법 승계 논란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막대한 자금으로 소외계층 지원과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탐욕스러운 재벌의 이미지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기업가로 세탁하려는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한편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내놓다니 대단한 결단이다. 현대차가 국가 경제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기회를 줘야 한다는 동정론이 일었습니다. 특히 경제 위기론을 등에 업은 재계와 일부 언론은 이 정도면 충분히 죗값을 치른 셈이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냉소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돈으로 죄를 사겠다는 것이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이다. 훔친 돈을 돌려주면 도둑질이 없던 일이 되느냐는 격렬한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것이 사법 정의를 돈으로 거래하려는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범죄의 대가는 형벌이어야지 기부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1조 원의 실체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환원하겠다는 글로비스 주식은 애초에 현대차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로 가치가 부풀려진 이른바
작물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결국 불법적으로 증식한 재산을 내놓는 것일 뿐 정혜정의 순수한 개인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었습니다. 법원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피고인이 거액의 사회 공헌을 약속한 상황에서 이를 양형에 얼마나 반영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만약 이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돈이면 다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고, 무시하고 실형을 선고한다면 기업을 죽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리 해석의 문제를 넘어 자본주의 사회의 도덕적 딜레마를 건드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정몽구 회장의 1조 원 베팅은 과연 통했을까요? 구치소 독방에서 그는 기도를 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돈이 자신의 자유를 사는 열쇠가 되어주기를. 그리고 6월, 보석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령과 건강 상태, 그리고 경영 공백 우려를 이유로 보석 보증금 10억 원에 정혜정의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2달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정혜정은 휠체어가 아닌 2발로 걸어 나왔지만 그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구치소 문 밖에는 환호하는 임직원들과 비난하는 시민단체의 피켓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유를 얻었지만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하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1조 원 환원 약속 이행과 경제 기여도를 내세우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과연 돈의 무게와 법의 무게 사이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2007년의 법정은 한편의 잘 짜인 부조리극을 보는 듯 했습니다. TV 뉴스를 통해 생중계된 그날의 장면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2위, 불도저라는 별명을 가진 정몽구 회장이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링거 바늘을 꽂고 담요를 무릎에 덮은 채 수행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서는 모습. 평소에 건장하고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 환자 한 명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재벌 회장님들의 법정 패션이라고 조롱받게 되는 마스크와 휠체어, 그리고 환자복으로 이어지는 클리셰들 전형이었습니다. 여론은 냉소적이었습니다. 검찰 조사받을 때만 아프냐, 법원이 병원이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약자 코스프레는 법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자 변호인단의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호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남을 소심 판결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 2월 1심 선고 공판. 법정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재판부는 정몽구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정몽구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법정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기업 투명성을 저해하고 시장 경제의 질서를 어지럽힌 중대한 범죄라며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선처한다면 법치주의는 무너질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재벌 봐주기 관행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재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회장님이 감옥에 가면 현대차는 망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엄정한 정의의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2심으로 넘어가자 공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재계는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논리는 경제 위기론과
국익론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엑스포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였고 정몽구 회장은 유치위원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정 회장이 구속되면 엑스포 유치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이는 곧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며 재판부를 압박했습니다. 또한 환율 하락과 유가 상승으로 자동차 산업이 위기인데 선장이 없으면 배가 침몰한다는 논리로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법원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법리와 국익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던 재판부. 2007년 9월 서울고등법원 이재홍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정 회장은 여전히 휠체어를 탄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나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고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결과는 뻔했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른바 재벌 3호 법칙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벌 총수들이 기소될 때마다 마법처럼 반복되는 공식. 징역 3년, 집행유예가 가능한 법적 상한선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5년, 최장 기간을 붙여 실질적으로는 감옥행을 면제해주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정 회장을 감옥 대신 회사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문에는 기이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준법 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과 신문 기고를 명령했습니다. 정경련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명 경영의 중요성을 강연하고 일간지에 준법 경영에 대한 기고문을 게재하라. 횡령과 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에게 다른 경영인들을 가르치라는 아이러니한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8,400억 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이 판결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결정판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반 시민이 수백만 원을 횡령했다면 실형을 살았을 터인데 수천억 원을 횡령한 재벌 총수는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풀려난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법원은 재벌의 면죄부 발행소인가? 돈으로 법을 샀다며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해외 언론들조차 한국의 재벌은 법 위에 군림한다 며 비꼬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구치소가 아닌 양재동 집무실로 복귀했습니다. 휠체어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경영 일선에 복귀하여 공격적인 투자를 지시했고 엑스포 유치 활동을 위해 전용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판결이 남긴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경제 권력은 사법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 법원은 스스로 법의 형평성을 포기하고 경제 논리에 굴복했다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밝혀낸 그 방대한 증거들, 밤새워 맞춘 회계장부의 퍼즐대, 그리고 1,000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조차 경제 발전 기여라는 추상적인 방패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집행유예 5년, 그것은 정몽구 회장에게 주어진 자유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정의는 유예되었습니다. 그는 법적으로는 유죄였지만 현실적으로는 무죄나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믿는 법치주의의 모습일까요?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청사를 빠져나가는 정몽구 회장의 얼굴에는 묘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남겨진 것은 법을 믿었던 수많은 소액주주들과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허탈감이었습니다. 이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기록은 문석으로 들어갔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유산에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사회 곳곳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사옥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제 명실상부한 글로벌 탑티어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했고, 전기차와 수소차 시대를 선도하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간판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6년 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그 비자금 스캔들과 정몽구 회장의 구속 사건은 이제 빛바랜 옛 신문의 한 조각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버린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토록 뜨거웠던 법정 공방과 사회적 분노, 그리고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사회 환원 약속은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유산 남겼을까요? 그리고 정의는 실현되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자본의 힘 앞에 또다시 무릎 꿇고 만 것일까요? 정몽구 회장에게 내려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판결은 사실상 면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면죄부에 결정적인 도장을 찍은 것은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정부의 광복절 특별 사면이었습니다.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하에 정 회장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은 사면, 복권되었습니다. 법원이 선고한 사회봉사 명령조차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결국 감옥 문턱까지 갔던 자동차와는 아무런 법적 제약 없이 경영 일선에 복귀했고, 그가 약속했던 준법 경영은 구호로만 남은 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그토록 집요하게 파헤쳤던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수사의 타깃이었던 현대글로비스는 사건 이후에도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2006년 당시 수천억 원 수준이었던 글로비스의 가치는 이후 수십 배로 뛰었고, 이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정의선 부회장은 막대한 자금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정의선 수석 부회장은 마침내 그룹 회장직에 오르며 3세 경영 시대를 열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2006년 검찰 수사는 잠시 승계 속도를 늦췄었을 뿐 거대한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이 사건을 계기로 승계 작업은 더욱 정교하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법은 그들의 행위를 배임이라고 규정했지만 현실의 자본시장은 그들에게 성공한 승계라는 월계관을 씌워주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변화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재벌개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이후 재벌 총수들이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법정에 설 때마다 2006년 현대차 사건은 중요한 판례로 인용되었습니다. 이제는 재벌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인식이 심어진 것만으로도 과거 상역과도 같았던 재벌 권력에 균열을 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정몽구 회장이 약속했던 1조 원의 사회 환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정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글로비스 주식을 출연하여 현대차 정몽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현재 문화예술 지원, 소외계층 장학사업,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 국내 최대 수준의 공익재단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재단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순수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라기보다는 사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불한 보석금 혹은 속죄금의 성격이 짙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들은 훔친 돈으로 자선을 베푸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집니다. 재단이 훌륭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해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뼈아픈 교훈은 법치주의의 한계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된다는 이 자주 섞인 말은 2006년 현대차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1,000억 원을 횡령한 사람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100만 원을 훔친 사람은 감옥에 가는 현실. 법원은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판결의 이유로 들었지만 그것은 법의 형평성이라는 대원칙을 스스로 허문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기업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공포 마케팅 앞에서 법은 언제까지 작아져야만 하는가? 진정한 경제 정의는 특권층에게도 똑같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가? 2006년 양재동을 뒤덮었던 검은 구름은 거쳤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더 크고 강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본의 욕망과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사법 시스템의 실패가 짙은 그림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 그림자를 걷어내지 않는 한 제2, 제3의 현대차 사태는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그 욕망과 처벌, 그리고 남겨진 진실에 대해 추적해보았습니다. 화려한 마천루의 불빛 아래 감춰진 그림자, 그 어둠 속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의 또 다른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길 원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제보와 관심으로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탐사 리포트 사건의 이면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